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를 해결한 건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이 기술이 러시아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이 페트로프, 러시아 시베리아 오미야콘 마을의 촌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추운 이곳에선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집니다. 창문을 열면 물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면 눈이 되어 내립니다. 믿기 힘드시겠죠?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저는 가슴이 조여옵니다. 작년 겨울 저희 마을에서는 3명이 추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중 1명은 제 어릴 적 친구였던 미하일이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죠. 그날 밤 그의 집에 연료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연료비는 하늘을 찌르는데 사람들의 수입은 그대로예요. 마을 회의에서 한 노인이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난방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두꺼운 이불 여러 겹 속에 들어가 떨며 잠들고 낮에는 계속 움직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어느 날 밤 저는 창문 밖으로 눈보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 마을은 모두 죽는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때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다른 추운 나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나는 걸까? 바로 그 순간이 저희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오는 칼바람에 방 안 온도계는 영하 20도를 가리켰습니다. 난로에 마지막 남은 석탄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추위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요. 이웃 나라들의 난방 기술을 배워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추운 지역이 많은데 분명 그들만의 해결책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을 기금을 모아 긴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저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도쿄에 사는 저의 먼 친척 보리스를 통해 일본의 전통적인 난방 시스템인 코타츠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코타츠는 테이블 아래에 난로를 두고 위에 이불을 덮어 열을 가두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라는 말에 기대가 컸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보리스의 집에서 처음 코타츠를 경험했을 때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테이블 아래는 따뜻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이건 그저 테이블 난로에 불과하잖아. 제가 놀라서 말했죠. 보리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겨울은 시베리아와 달라. 여기선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도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코타츠 하나를 구입해 오미야콘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영하 60도의 환경에서 코타츠는 거의 무용지물이었어요. 테이블 아래 발이 얼지 않을 정도였을 뿐 방 전체는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실망한 저는 이번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인 친구 리웨이는 자신의 고향인 북부 지방에서 사용하는 캉이라는 침대형 난방 시스템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캉은 벽돌로 만든 침대 아래로 난로의 열기를 통과시키는 방식이었죠. 리웨이의 고향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캉을 체험했습니다. 침대는 정말 따뜻했어요. 이거다 싶었죠.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침대는 따뜻했지만 방 전체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화장실에 가려면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끝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좌절감에 소리쳤습니다. 침대만 따뜻하고 방 전체는 얼음장이라니. 우리 마을 사람들이 침대에서만 살 수도 없잖아.
리웨이는 난처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온 가족이 함께 캉에서 생활해. 방 전체를 데우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거든. 러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해결책이 우리의 혹한에는 전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과 중국의 난방 기술이 뛰어나다고 우리 혹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쓰레기 기술이었어. 비행기에서 내리자 영하 58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품고 기다렸을 텐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저는 그저 실패자에 불과했으니까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오미야콘으로 가는 연결 비행편을 기다리던 중 저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서 한 아시아 남성이 러시아어와 영어가 섞인 이상한 발음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건축 도면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저는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건축가이신가요? 그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온 건축기술자 박준호입니다. 모스크바에서 할러 건축기술 교류 세미나에 참석했었죠.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 최악의 혹한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난방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요. 박준호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혹한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돌입니다. 온돌이요? 그게 뭐죠? 저는 처음 듣는 단어에 의아해했습니다. 박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입니다. 바닥 아래에 고래 연돌을 만들어 불을 지피면 바닥 전체가 데워지고 그 열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데우면 열이 12시간 이상 유지된다는 겁니다.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12시간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마을은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환경에서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박준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1000년 이상 한국의 추운 겨울을 이겨왔어요. 열 보존 효율이 극도로 높습니다. 불을 지피는 연료도 적게 들고요.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온돌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고 그 열이 위로 올라와 방 전체를 데운다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해결책이 아닐까요? 코타츠나 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할까?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박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와서 온돌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겠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도전이 될 것 같네요. 제 일정을 조정해서 한 달 뒤에 오미야콘에 가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약속대로 박준호가 오미야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특별한 단열재와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과 중국에서 가져온 난방 시스템이 실패한 후였기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컸던 거죠. 바닥을 뜯어서 불을 넣는다고? 미친 거 아냐? 마을의 원로 중 한 명인 니콜라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시간 낭비야. 우리는 그냥 더 많은 이불을 사는 게 낫겠어.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빈 창고 하나를 실험장으로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겨울이면 거의 사용하지 않던 공간이었죠.
박준호와 함께 바닥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즉시 발생했습니다. 시베리아의 땅은 너무 얼어 있어 삽질조차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단단한 땅은 처음 봅니다. 박준호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특수 장비를 빌려와야 했고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바닥에 고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의 설계에 따라 바닥 아래에 기역자 형태의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한쪽 끝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 다른 쪽은 연기가 나가는 굴뚝이 되는 구조였죠. 두 번째 문제는 단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제 저가 단열재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형편없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특수 단열재를 써야 해요. 박준호의 조언에 따라 단열재를 교체했고 비용은 예상보다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영하 40도의 추위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으니까요. 손가락이 얼어붙어 도구를 놓치기 일쑤였고 금속 도구를 맨손으로 만지면 피부가 달라붙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온돌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 바보들 얼마나 더 시간을 낭비할 거야? 차라리 그 돈으로 석탄을 더 사지.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이게 통할까? 만약 실패한다면 마을의 소중한 자금을 낭비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밤마다 그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흔들림 없이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믿으세요, 안드레이. 이 시스템은 1000년 동안 검증된 겁니다. 한국의 선조들은 바로 이 온돌로 추운 겨울을 이겨왔어요. 드디어 시험 가동할 날이 왔습니다.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실패를 기대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마지막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박준호와 함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상황. 아궁이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모두의 시선이 온도계에 고정되었죠. 창고 안의 초기 온도는 영하 35도를 가리켰습니다. 바깥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살을 애는 추위였죠. 30분이 지났으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온도계는 여전히 영하 35도를 가리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실패야. 시간 낭비였어.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온돌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열을 전달합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32도로 조금 올라갔지만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죠. 안드레이, 인정해. 이건 실패야. 니콜라이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제발 효과가 있기를. 박준호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손을 바닥에 대자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따뜻했지요. 느껴져요. 바닥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제가 외쳤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닥에서 확실한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온도계는 영하 2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직 따뜻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3시간 정도가 되자 창고 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온도계는 영하 15도를 가리켰고 이제는 숨을 쉴 때 하얀 입김이 덜 보였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보고 놀라서 말했죠. 어떻게 된 거지? 정말로 따뜻해지고 있잖아. 4시간이 지났을 때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의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영상 5도라니 우리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겨울 실내 온도였지요.
바닥은 너무 따뜻해서 만지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았고 저는 감격에 겨워 목이 메었습니다. 박준호는 그런 저를 보며 미소 지은 채 말했죠. 이제 믿으시겠어요? 이것이 온돌의 힘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제 어머니를 모셔왔을 때였습니다. 90세의 고령인 어머니는 지난 몇 년간 겨울이면 항상 고통받으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해 추위에 특히 취약하셨거든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창고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따뜻하구나. 정말 따뜻하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방은 젊었을 때 이후로 처음이야. 그날 밤 어머니는 창고에 마련한 임시 침대에서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관절 통증 없이 일어나셨다고 좋아하셨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을을 구할 해답이라는 것을요. 저는 자신 있게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돌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마을 회의는 그 창고에서 열렸습니다. 영하 50도의 바깥 날씨와 달리 창고 안은 영상 10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들어오자마자 두꺼운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미야콘의 겨울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여러분, 저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 창고의 온돌은 단 2번의 불 지핌으로 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기존 난방 방식이었다면 지금까지 최소 6번은 난로에 연료를 넣어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니콜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따뜻하군. 이런 느낌은 오래간만이야. 연료 사용량은 어떻지? 마을의 회계 담당인 올가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사용한 연료량은 일반 난방 방식의 절반도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 연료비가 최소 5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50%라니. 이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많은 가정이 난방비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온돌의 원리는 열의 저장과 방출입니다. 돌과 흙이 열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방출하는 원리죠. 그리고 한국의 전통 온돌에 현대적인 단열 기술을 더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도 설치하고 싶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준호는 한 달 더 머물면서 몇몇 집의 온돌 설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건설업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죠. 비용은 마을 공동기금과 각 가정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돌을 설치한 가정은 노인 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 집의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년 동안 겨울마다 고통받았는데 이제는 밤에 편히 잘 수 있어요. 기적 같아요. 두 번째 집은 어린 새 아이를 둔 젊은 부부의 집이었습니다. 설치 후 일주일 뒤 그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믿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작년 겨울 내내 감기로 고생했는데 온돌을 설치한 후로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집 한 집 온돌이 설치되면서 마을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비는 확실히 절반으로 줄었고 사람들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이전의 겨울에는 모두가 긴장되고 지친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마을 전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마을 광장에서는 겨울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벗어던지고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었어. 감기 걸리는 사람도 줄었다. 마을이 살아났다. 마을 회의에서 니콜라이가 외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동의했습니다. 겨울이 끝날 무렵 마을의 모든 집에 온돌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그해 겨울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 몇 년간 늘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병원 방문 횟수가 30% 감소했다고 마을 의사가 보고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은 기적이었습니다. 박준호는 3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전수해준 기술은 영원히 우리 마을에 남아 전해질 겁니다. 온돌의 성공 소식은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인근 마을에서 온돌에 대해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접 그들의 마을에 방문해 온돌의 효과를 설명해 주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야쿠츠크, 베르호얀스크 등 시베리아의 다른 혹한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이, 당신이 발견한 이 한국 기술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야쿠츠크 시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건설업자들은 이제 온돌 전문가가 되어 다른 지역으로 기술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노르웨이의 한 지방정부 관계자가 방문했고 핀란드와 캐나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겨울철 난방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시베리아에서 성공했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온돌은 이제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문화적, 기술적 가교가 되었지요. 5년이 지난 지금 오미야코는 완전히 다른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연간 사망률은 15% 감소했고 평균 수명은 3년이나 늘어났고 연료비 절감으로 생긴 여유 자금으로 마을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박준호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온돌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발전해온 기술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한 어르신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장치가 아니라 가족의 생활 중심이었습니다. 온돌방에서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먹고 자고 꿈을 꾸었죠. 온돌은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천년의 지혜와 문화였다는 것을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각자 자기 집에서 추위와 싸우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함께 모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더욱 끈끈해진 거죠. 오늘 아침 어머니의 90세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온돌방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애에 이렇게 편안한 겨울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단다.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해야겠구나. 저는 이제 깊이 믿습니다. 문명의 발전이란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민족과 국경을 넘어 서로의 지혜를 공유할 때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우리 마을을 따뜻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1000년 전 한국인들이 발전시킨 지혜가 21세기 시베리아의 마을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한의 겨울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년의 지혜가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혹한을 이기는 한국의 천년 지혜, 온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